도쿄 국제특허 회의장. 베테랑 변리사 다나카 유키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계약서를 한국 변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은 감정이 없는 계약서를 좋아하죠. 한국 변리사는 자신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듯 뱉은 이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날 밤 유키는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어 공부. 시노쿠보 거리에서 설렁탕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고 한글 간판에서 마음을 읽게 되고 마침내 정이라는 번역 불가능한 감정을 계약서에 담아내기까지. 감정을 배제하던 변리사가 한글에 푹 빠져 진정이라는 마음을 배우고 계약서를 쓰게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나카 유키입니다.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하고 있죠. 올해로 변리사 경력이 8년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계약서에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해석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일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분들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왜 자꾸 관계니 정인이 하는 말을 섞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깔끔하게 조건만 정하면 되는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런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도쿠쿄 국제특허 회의장에서 한국에서 온 변리사와 특허 분쟁 사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바이오 기술 특허 관련 건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사안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완벽한 합의안이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 손해배상 범위, 향후 라이선싱 조건까지 빈틈없이 정리했어요. 법적으로도 완벽했고 양측에게 공정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사인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측 변리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제가 제시한 합의안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고개를 젓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통역사를 통해 몇 번 오가던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때 한국 변리사가 말했어요. 당신들은 감정이 없는 계약서를 좋아하죠. 솔직히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감정이 없다고요? 저는 그저 정확하게 일할 뿐인데. 법률 문서에 감정이 들어가면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차가운 거래만 느껴집니다. 황당했어요. 신뢰관계. 그런 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인데 거기에 신뢰니 관계니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는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동차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계약서. 짜증이 났어요.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감정이 없다고 토를 달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의 계약 문화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한국어 강의 사이트였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냐는 동료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알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건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아카데미 한국어 저녁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업무를 위해서였어요. 한국 클라이언트들과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첫 수업 등록을 마치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2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첫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시노쿠보역에서 내렸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글이라는 것도 복잡하더군요. 김은정 선생님이 발음을 교정해 주시는데 제 혀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이 정도 배웠는데 벌써 머리가 아팠어요. 이런 복잡한 언어를 왜 배우려고 했나 싶었죠. 그냥 통역사 쓰면 되는 건데. 역에서 나오자마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한 잔 고향, 포장마차, 김치찌개, 삼겹살. 읽을 수는 있었어요. 한글 자모를 익혔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이상했어요. 여기가 진짜 일본인가? 일본 도쿄 한복판에 일본어가 거의 없는 거리가 있다니.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뭔가 이질적이라고 해야 하나?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골목을 걸으며 간판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순대국, 냉면. 모두 음식 이름들이었는데 이름만 봐도 매운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은 다 맵다고 들었거든요. 고향이라고 적힌 간판 앞에서 멈춰 섰어요. 후루사토를 한국어로는 고향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왜인지 한글로 쓰인 고향이 일본어 후루사토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무겁다고 해야 하나? 더 절실하다고 해야 하나? 그때 옆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먹고 있는 여고생들을 봤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죠. 대박, 진짜 맛있다. 저는 1시간 배워서 머리 아픈 단어들을 이 아이들은 일상용어로 쓰고 있었어요. 좀 억울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언어를 저 어린애들이 그냥 쓰다니.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놓친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인가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한국 사람이더군요. 일본어를 하긴 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거리가 어떻게 보일까 궁금했어요. 고향 같을까 아니면 그냥 일터일까? 거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거리를 만들었을까? 일본에 와서도 한국어 간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일본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어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처음 봤다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과연 제가 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함께 적었어요. 한국어 수업이 3번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3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계절이었죠. 솔직히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하고. 그날 김은정 선생님이 드디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쓰는 말이라고 하셨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일본어 야토나 치이니와 뭐가 다른 거지? 선생님이 칠판에 드디어를 적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단어에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마음, 간절한 바람,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기쁨까지. 좀 과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 하나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나요? 예문도 재미있었어요. BTS 멤버들이 드디어 제대했다. 아이돌 팬들이 군대 간 멤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수업을 마치고 다시 시노쿠보로 향했습니다. 드디어를 실감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이 단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한 잔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드디어 고향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술집 간판이었어요. 고향이라고 적힌 설렁탕집 앞에 멈춰 섰어요. 처음 이 거리에 왔을 때도 이 간판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했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아저씨가 어서 오세요 하며 맞아주셨어요.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어로 주문해보고 싶었거든요. 설렁탕. 하나? 하나 주세요. 어설프게 말하니 아저씨가 웃으시더군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목이 메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혹시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국물 때문일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맛있어, 고향 같아. 그분들은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요? 설렁탕을 다 먹고 나서 아저씨께 인사드렸어요.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니까 아저씨가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또 오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말투에서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와서 생각했어요. 드디어라는 단어를 배운 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좀 더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수업 시간에 김은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4월에 접어들면서 수업 분위기도 한층 친근해졌는데 선생님이 시노쿠보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몇 년 전 혐한 시위가 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거리의 간판들이 부서지고 손님들이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한국 음식점에 돌멩이가 날아오고 한글 간판에 낙서가 그어지기도 했어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일본에도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에도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일본 손님들이 조용히 찾아왔다고.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도 더욱 자주 와서 힘을 보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노쿠보가 있는 거라고. 수업 후 다시 시노쿠보로 갔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시선으로 간판들을 봤습니다. 정말 이 간판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말이에요. 골목 깊숙이 들어가 보니 오래된 가게들이 많았어요. 벽면이 좀 낡고 간판 글씨가 바른 곳들이었죠. 어떤 간판은 페인트가 새로 칠해진 흔적이 보였어요. 혹시 그때 손상된 걸 고친 건가요? 특히 오래된 고깃집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저 간판이 정말 돌멩이를 맞았을까? 낙서가 그어졌을까?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찻집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간판을 닦고 계셨어요.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닦아내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 할머니도 그 시절을 겪으셨을 텐데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새로 생긴 가게들도 많았어요. 예쁘게 꾸며진 카페들, 트렌디한 한식당들. 그런 곳들과 오래된 가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 치킨집 앞에서 젊은 일본인 커플이 한국어 메뉴를 보며 주문하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더군요. 사장님도 웃으며 받아주시고. 그때 생각했어요. 혐한 시위가 있었던 시절과 지금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구나. 어떤 변화였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서 점원분께 물어봤어요. 일본어로요. 이 거리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나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좋아요. 무서웠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평화로운 거리가 무서웠던 적이 있었다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인 것 같았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만 살아남는구나.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지금의 시노쿠보를 만든 거구나. 처음으로 이 거리가 단순한 상업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5월의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회사에서 다시 한국 변리사와 협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최민호 변리사였어요. 새로운 특허 분쟁 사안이었죠. 미리 받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어요. 이번엔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번역본만 요청했을 텐데 이번엔 직접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력이 부족했어요. 사전을 찾아가며 간신히 읽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법률 용어뿐만 아니라 문장의 뉘앙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계약 조건 부분이었어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양측의 상생을 위해. 일본어 계약서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들이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회의 당일 처음으로 통역 없이 인사를 해봤어요. 어설프지만 한국어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민호 변리사가 놀라면서도 반가워하셨어요. 아,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발음이 꽤 좋네요.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초보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계약서도 사전 찾아가며 읽을 수 있고요. 최민호 변리사가 감탄하시더군요. 일본 변리사가 한국어를 배우다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왜 배우시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국 클라이언트들과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최민호 변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면서 한 단어에 걸렸습니다. 정이라는 글자였어요.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긴 했지만 계약서 맥락에서는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양측의 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는 문장이었는데 최민호 변리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정이라는 단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법률 문서에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게 좀 생소해서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통하는 감정이랄까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저는 실용적인 질문을 했어요. 최민호 변리사가 웃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계약서에도 정을 넣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법적 효력으로 따지면 애매하죠. 그럼 왜 넣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민호 변리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담고 싶어 하는 거죠. 일본은 어떤가요? 최민호 변리사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배제하려고 해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흥미롭네요. 최민호 변리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분쟁이 줄어들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애매한 표현이 없으면 해석상 문제도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어 수업에서 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어요. 가족 같은 마음, 끈끈한 유대감, 따뜻한 배려. 모두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김은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은 한국 사람도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시간이 흘러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애매한 개념을 포장한 말일까?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단어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이라니.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한국어 수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말쯤이었어요. 벌써 4개월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솔직히 처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 발표 과제가 나왔어요. 시노쿠보에 대해 한국어로 말하기. 다른 수강생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 거리라면 이제 좀 알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한 한국어였어요. 업무에 도움이 될까 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발표 준비를 위해 시노쿠보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노트를 들고 갔습니다. 간판 하나하나를 보면서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할지 생각해봤어요. 4개월 전과는 확실히 다른 시선이었어요. 한 장 간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냥 술집 간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보였어요. 혼자 마시는 술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술. 그 차이가 중요한 건가요? 고향 간판 앞에서는 설렁탕을 먹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왜 그때 목이 메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포장마차 간판을 보면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런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어로 에세이를 써봤어요. 처음에는 단어를 찾느라 사전을 뒤적이느라 힘들었어요. 문법도 헷갈리고 표현도 어색하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노쿠보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교실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간판에 적힌 건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문장을 쓸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시노쿠보에 갔을 때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이질감을 느꼈던 것,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회의, 그리고 점점 달라지는 시선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혐한 시위를 견뎌낸 간판들의 이야기도 적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 힘든 시기를 버티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도 포함시켰어요. 아직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번역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요. 발표 당일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가니 다른 수강생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각자 준비한 주제가 다 달랐어요. 한국 음식, 케이팝, 드라마, 여행 경험 등.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노쿠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노쿠보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교실입니다. 간판에 적힌 건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쓴 에세이를 한국어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 그 거리에서 느꼈던 이질감부터 점점 달라지는 시선, 그리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였지만 진심은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니 김은정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김은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유키 씨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스스로도 변화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언어 학습이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걸까요? 분명한 건 4개월 전에 저와는 뭔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만 익힌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배운 것 같았거든요. 아직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한국어 수업을 마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7월 중순쯤이었어요. 최민호 변리사와의 협약계약서 검토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다른 제안을 해보고 싶었어요. 회의 전날 밤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서 조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특히 손해배상 조항이 문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만 썼을 텐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문장으로 말이에요. 회의실에서 최민호 변리사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번 계약서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어적 사고를 일부 반영해서 말이에요. 최민호 변리사가 흥미로워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완결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호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손해배상 조항을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한 보상 조항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는 내용으로요. 최민호 변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본 변리사가 그런 접근을 제안하다니 놀랍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통역사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거든요. 감정과 이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걸요. 계약서 작성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조항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으로요. 상호 신뢰와 협력 부분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을 살려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양측의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정이라는 단어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최민호 변리사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상해요.
법적으로는 완벽한데 읽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문서를 만드신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노쿠보에서 배웠어요. 간판에서 읽은 마음들을 계약서에도 담아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분쟁 해결 조항에서도 한국어적 사고를 적용해봤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 대결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내용으로 썼어요.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으로라는 표현도 넣었죠. 최민호 변리사가 감탄하셨어요.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봅니다.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오랜 친구와 약속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요. 처음으로 감정과 계약이 충돌 없이 병존하는 문서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감정은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최민호 변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유키 씨 덕분에 정말 좋은 계약서가 나왔네요. 이런 계약서라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법적 완결성과 인간적 배려를 동시에 담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기법을 익힌 걸까요? 확실한 건 예전보다 일이 더 재미있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배운 건 언어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고방식, 다른 접근법, 다른 가치관까지. 그것들이 제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다시 시노쿠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마친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8월 말의 늦여름 저녁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최민호 변리사와 함께 작업한 계약서로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거든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유키 씨가 만든 계약서는 우리 법무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서였다고. 법적 완결성과 인간적 배려를 동시에 담아낸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런 접근이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측에서 굉장히 만족해했고 계약 진행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죠. 6개월 전 처음 이 거리에 왔을 때와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한글 간판들이 그냥 이질적이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한 잔이라는 간판을 보면 이제 그냥 술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누군가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공간,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차이를 이제는 느낄 수 있어요. 고향이라는 글자에서는 여전히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와요. 설렁탕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게 정이었던 거겠죠. 포장마차 간판 앞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라요. 사람들이 간단한 안주와 소주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모습.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해요. 오늘은 새로운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정이라고 적힌 작은 카페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 단어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는데 이제는 간판으로 만나게 되다니.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 서툴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반가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일본분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네, 정이라는 단어 정말 좋아해요. 번역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죠.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사장님이 더욱 놀라셨어요. 정말 한국어를 잘 이해하시는군요. 단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시는 거네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6개월 전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풍경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젊은 일본인 커플이 한국어 메뉴를 보며 주문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제 모습과 같았죠. 어설프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이제는 저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인 가족이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엄마가 간판을 가리키며 글자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한글 간판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풍경일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처음에 한국 변리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당신들은 감정이 없는 계약서를 좋아하죠.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저는 감정이 담긴 문서도 쓸 줄 아는 변리사가 되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예전보다 따뜻해졌다고,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말해줍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얻은 건 언어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김은정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유키 씨야말로 한국어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K-팝 가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시노쿠보에서 배운 일상의 한국어예요. 간판에서 읽은 감정들,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 간판에 적힌 건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스며들어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시노쿠보 거리를 걸으며 생각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이해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걸 지금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글 간판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저도 이 거리의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구나. 일본인이지만 한국어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 그런 작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